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후과학의 역사적 이정표로 꼽히는 킬링 곡선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6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산화탄소를 관측해온 마우나로아 기지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전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후과학의 출발점이자 상징이라 불리는 킬링 곡선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하와이 마우나로아 이산화탄소 관측소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마우나로아 관측소는 1958년 미국 과학자 찰스 킬링 박사가 처음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축적된 관측 데이터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한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구가 계절에 따라 숨을 쉬는 듯한 패턴까지 보여주며 전 세계 기후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마우나로아를 포함한 모든 기후 관련 연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관측소에 개인적으로도 깊은 반감을 갖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해양대기청에서는 이미 약 1,000명이 해고됐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의 정규직 인력을 줄일 계획입니다. 기후 전문 저널리스트 제프 구델은 기후정보 웹사이트를 없애고 국립과학재단 지원을 중단하고 연구센터까지 문을 닫는 일련의 조치는 미국을 기후 중세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킬링 곡선이 시작된 1958년 당시 313ppm이었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24년 424ppm을 기록했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월 평균 430ppm을 넘어섰습니다. 기후과학의 뿌리를 자르려는 이번 행정부의 결정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의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외국 군수기업의 신형 무기를 자국 전장에서 실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신무기 실험장으로 개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영무기 투자 조달 기관인 브레이브원은 지난 7월 17일 우크라이나에서 시험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참여 기업은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사용법을 전수하면 됩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해당 무기를 운용하고 성능 보고서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브레이브원 측은 전장이 곧 연구개발 현장이 된다며 실용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우선순위 시험 대상은 방공무기와 드론 요격기, 인공지능 유도체계 등입니다. 드론 활공폭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브레이브원의 아르템 모로제 대표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업은 전선에서 실효성 있는 무기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참여 유도를 위해 무기 반입 매뉴얼도 공개했습니다. 주요 장비는 수출 통제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타 장비는 일반 통관 절차를 따릅니다. 실전 중 손상된 장비는 우크라이나에 기증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무기 확보를 넘어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의 체질 개선을 꾀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 지원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가운데 민간 군수기업과 직접 거래해 전력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3개월 사이 우크라이나 영토 1,415제곱킬로미터를 추가 점령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약속했지만 공급 일정은 불투명합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무기 수입국을 넘어 실전 검증, 생산, 수출까지 아우르는 방산 허브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산 드론 4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미국은 무기 판매, 우크라이나는 첨단 드론 기술 제공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기술 혁신의 무대가 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인공위성간 연료를 지구 궤도에서 직접 주입하는 이른바 우주급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 강국들보다 앞선 성과로 글로벌 우주 산업의 판도에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 추적 기업 콤스포크에 따르면 중국의 스젠21과 스젠25 위성이 정지 궤도 상공에서 약 90분간 도킹해 연료를 주고받는 장면이 이달 초 포착됐습니다. 스젠21은 2021년 발사된 우주 쓰레기 수거 위성으로 연료가 거의 고갈된 상태였으며 스젠25는 2025년 1월에 연료 공급 전용 임무를 위해 발사된 위성입니다. 두 위성은 수 센티미터 오차 이내의 정밀도로 도킹한 뒤 약 50kg의 하이드라진 연료를 성공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레이더, 광학 센서, 로봇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완전 원격 조종 방식으로 수행됐으며 현재도 도킹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중국은 이번 기술로 스젠21의 위성 수명을 8년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전체 임무 비용이 약 35% 절감되고 베이더우 위성 항법 시스템 등 국가 전략 위성 운용에 안정성을 더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궤도 내 위성 재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신규 발사량 감소, 우주 쓰레기 억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스젠25에는 총 1.3톤의 연료가 탑재돼 있으며 향후 최대 20기의 위성에 연료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주 정거장 운영은 물론 향후 화성 유인 탐사 등 심우주 미션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우주선을 활용해 연료 이동 실험을 진행 중이며 러시아는 ISS 화물선 모듈 급유에는 성공했지만 궤도 위성 간 자동 연료 주입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우주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기술을 위성 생명 연장은 물론 정찰과 군사작전 유연성 확대라는 전략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주 급유 시장은 현재 약 1억 달러 규모에서 2032년까지 10억에서 32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시장에 중국이 본격 진입하면서 아시아 주도의 기술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공식 발표를 내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기술 성공을 우주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급유는 단순한 보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는 네이틱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바다에 잠수시키는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바닷속 차가운 물로 냉각 비용을 절감하고 무인 운영을 통해 고장률도 낮출 수 있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스코틀랜드 앞바다 35m 깊이에 설치된 수중 데이터 센터는 2년간 운영되며 놀라운 결과를 냈습니다. 855대 중 고장 서버는 단 6대, 고장률은 육지센터의 8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냉각 파이프에 따개비가 붙으며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중 데이터 센터 관련 특허만 오픈소스로 남긴 채 추가 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 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채택하며 정면 돌파 중입니다. 하이렌더란 기업은 2023년 하이난 앞바다에 세계 최초 상업용 수중 데이터 센터를 설치했고 알리바바 클라우드 등이 고객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엔 상하이 앞바다에도 두 번째 센터가 들어섭니다. 해상 풍력과 결합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27년 울산 앞바다에 설치될 해저기지에 수중 데이터 센터 모듈을 포함시켰습니다. 자체 개발한 폐쇄형 청수 냉각 시스템으로 따개비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전력은 해상 풍력 또는 인근 발전소에서 공급받는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 특히 국내 연구진은 수중 데이터 센터가 육지보다 오히려 공사비가 20% 저렴하며 민원 없이 대규모 확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고장 발생 시에는 모듈만 인양해 수리하는 방식도 구상돼 있어 장기적 운영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은 실험과 구상의 단계지만 AI 대중화와 함께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는 이런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제 단순한 시설이 아닌 냉각 기술과 에너지 전략의 최전선입니다. 바닷속이라는 마지막 프론티어에서 미래를 건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